아버지, 저 진짜 해병되고 싶어요. 너 지뢰밭 건너가 봤어? 진짜 해병이라면 못할 게 없잖아. 그 놈들은 내 아들을 죽음의 함정에 밀어넣었다.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2023년 11월 15일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강민우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방을 둘러봤습니다. 20살이 된 지 이제 막 3달이 지난 민우는 책상 위에 놓인 해양보안군 입대원서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내린 결정이었지만 여전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가는 거야? 민우의 어머니가 방문을 살짝 열고 들어오며 물었어요. 48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단정한 모습의 어머니는 아들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걱정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응, 엄마. 이미 결정한 일이야. 민우는 왜 해양보안군을 선택했을까요? 사실 그에겐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아버지 강우진이 바로 전설적인 해양보안군 특임대 출신이었거든요. 예비역 대령으로 전역한 아버지는 해양보안군 전략사령부 산하 특임대에서 복무했던 인물로 지금도 군 내부에서는 살아있는 전설로 불립니다. 나 아버지처럼 되고 싶어. 민우가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사실 아버지와 민우의 관계는 그리 가깝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항상 바쁘셨고 집에 있을 때도 과묵하셨거든요. 하지만 민우는 아버지의 군복을 입은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여 저녁 식사를 했어요. 평소보다 조용한 식탁이었습니다. 강우진은 신문을 보며 밥을 먹고 있었고 어머니는 계속 민우의 반찬을 챙겨주고 있었어요. 아버지, 민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응? 강우진이 신문에서 눈을 떼며 아들을 바라봤어요. 저 진짜 해병 되고 싶어요. 아버지처럼 훌륭한 해병이 되고 싶습니다. 민우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강우진은 잠시 아들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결정한 일이라면 지지한다. 아버지의 말에 민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사실 아버지의 반대를 걱정했었거든요. 하지만 해양보안군은 쉬운 곳이 아니야. 각오는 되어 있겠지? 네, 아버지. 다음 날 아침, 민우는 일찍 일어나서 짐을 쌌습니다. 많은 건 가져갈 수 없었지만 꼭 필요한 것들만 골라서 가방에 넣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민우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이걸 가져가라. 아버지가 상자를 민우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민우가 상자를 열어보니 낡은 군번줄이 들어 있었어요. 아버지가 해양보안군에서 쓰던 거야. 이제 내가 가져가라. 민우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별거 아니야. 그냥 항상 조심하고 누구에게든 떳떳하게 행동해라. 그게 해병의 길이다. 아버지의 말에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평소에 말이 없던 아버지가 이렇게 긴 이야기를 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포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민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로 자신이 해양보안군에서 잘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처럼 훌륭한 해병이 될 수 있을까요? 불안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했습니다. 해양보안군 훈련소에 도착했을 때 민우는 많은 동기들과 만났어요. 다들 비슷한 나이의 젊은 남성들이었지만 각자 다른 이유로 해양보안군을 선택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민우입니다. 민우가 옆자리에 앉은 동기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이준호입니다. 혹시 해양보안군 출신 가족이 있으세요? 준호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네, 아버지가 해양보안군 출신이십니다. 와, 그럼 정말 대단하시겠네요. 민우는 아버지 이야기를 할 때마다 자랑스러웠어요. 훈련소 첫날, 민우는 다른 동기들과 함께 기본 교육을 받았습니다. 제식훈련, 체력단련, 무기취급법 등 배울 것이 정말 많았어요. 힘들었지만 민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처럼 되고 싶다는 마음이 그를 버티게 해줬거든요. 강민우 훈련병, 교관이 민우를 불렀어요. 네. 민우가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동작이 정확하네. 계속 그렇게 해라. 교관의 칭찬에 민우는 기뻤어요. 역시 아버지의 아들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 시간 생활관에서 동기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민우는 정말 행복했어요. 힘들기는 했지만 이곳에서의 생활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줄 것 같았거든요. 민우야, 너 정말 해양보안군에 잘 맞는 것 같아. 준호가 말했어요.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여기서 정말 멋진 해병이 되고 싶어. 민우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때는 정말 모든 게 희망적으로 보였습니다. 자신이 앞으로 겪게 될 일들에 대해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훈련소에서의 나날들이 지나가면서 민우는 점점 해양보안군의 전통과 정신을 배워갔습니다. 아버지가 말했던 떳떳함이 무엇인지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어요. 동기들과의 우정도 깊어졌고 교관들로부터도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로 훈련소 과정이 끝나고 내일부터는 각자 배정받은 부대로 가게 된다. 교관의 말에 민우를 포함한 모든 훈련병들이 긴장했어요. 드디어 진짜 부대로 가는 거였습니다. 민우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날 밤 민우는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지, 훈련소 생활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내일부터는 진짜 부대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주신 군번줄을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아버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꼭 훌륭한 해병이 되어서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우는 새로운 부대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맡겼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보며 그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했어요. 아직은 몰랐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요. 2023년 12월 초 민우가 배정받은 부대는 강원도 동해안의 한 해양보안군 전방 부대였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이곳은 훈련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버스에서 내린 민우는 부대 정문을 바라보며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신병들, 이쪽으로 모여. 큰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민우와 함께 온 다른 신병들이 한 곳에 모였어요. 앞에는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선임병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정태석이었어요. 23세의 나이에 이미 상병 계급장을 달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이번에 온 신병들이구나. 여기는 훈련소가 아니야. 진짜 부대다. 정태석의 목소리에는 위압감이 있었어요. 앞으로 내 말이 곧 법이라고 생각해. 알겠나? 민우를 포함한 신병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우는 생활관으로 안내받으면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훈련소보다 시설은 좋았지만
분위기가 훨씬 삭막했습니다. 생활관에는 이미 몇 명의 선임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오상민이 눈에 띄었습니다. 22세로 정태석과 함께 다니는 모습이 자주 보였거든요. 신병들, 침대 배정받고 짐 정리해. 정태석이 명령을 내렸어요. 민우는 구석 쪽 아래층 침대를 배정받았습니다. 짐을 정리하면서 아버지가 준 군번줄을 꺼내봤어요. 마음이 좀 안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첫 저녁 식사 시간, 민우는 다른 신병들과 함께 식당에 갔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선임들과 후임들 사이의 위계 질서가 훈련소보다 훨씬 엄격해 보였거든요. 야, 신병들. 밥 먹을 때는 소리 내지 마. 정태석이 차갑게 말했어요. 민우는 조용히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실수로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하는 소리가 식당에 울려 퍼졌어요. 순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민우에게 집중됐습니다. 정태석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야, 강민우였나? 이리 와봐. 정태석이 민우를 불렀습니다. 민우는 긴장하며 정태석 앞으로 갔어요. 방금 뭐 했어? 죄송합니다. 실수로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실수? 신병이 식당에서 소리를 낸다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민우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앞으로 조심해. 다음에 또 이런 일 있으면 가만 안 둘 거야. 정태석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협적이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날 밤 생활관에서 취침 준비를 하던 민우에게 정태석이 다가왔습니다. 강민우, 너 아버지가 해양보안군 출신이라며? 네, 그렇습니다. 어느 부대 출신이야? 특임대였습니다. 정태석의 눈빛이 묘하게 변했어요. 특임대? 그럼 꽤 대단하신 분이네.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이 왜 이렇게 어수룩해? 정태석이 비웃듯이 말했어요. 아버지 명성에 먹칠하지 말고 제대로 해봐. 민우는 가슴이 답답했지만 참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부대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아침 기상부터 저녁 취침까지 모든 일정이 빡빡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민우에게만 일이 더 많이 주어지는 것 같았어요. 강민우, 너는 화장실 청소도 해. 신병이니까 당연하지. 민우는 묵묵히 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참았어요. 누구에게든 떳떳하게 행동하라는 아버지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상황이 악화되고 있었어요. 야, 강민우. 내가 정리한 침대 상태 좀 봐. 정태석이 민우의 침대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민우는 분명히 깔끔하게 정리했다고 생각했는데 정태석은 만족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정리한 거야? 다시 해.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민우는 점점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어요. 다른 신병들은 상대적으로 덜 혼나는 것 같았는데 유독 자신만 계속 지적받는 것 같았거든요. 왜 나만 이렇게 하는 걸까?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정태석의 괴롭힘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강민우, 너 해양보안군 왔다고 잘난 척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 적 없다고 맨날 아버지 얘기하면서 민우는 당황했어요. 자신이 언제 아버지 자랑을 했나 싶었거든요. 그냥 물어봐서 대답한 것뿐인데 그게 잘난 척으로 비춰진 모양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조심하겠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정태석이 민우 앞에 바짝 다가서며 말했어요. 신병이 겁은 없냐? 여기가 어딘지 알아? 정태석의 눈에는 뭔가 위험한 빛이 보였습니다. 오상민도 옆에서 거들었어요. 정상병님 말이 맞아. 너 너무 건방진 것 같은데? 민우는 자신이 건방져 보였나 싶어서 혼란스러웠어요. 그냥 성실하게 생활하려고 했을 뿐인데 왜 이런 오해를 받는 걸까요? 그날 밤 민우는 아버지에게 편지를 쓰려고 했지만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힘들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간단하게만 썼어요. 아버지, 부대 생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건강하세요. 다음 날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정태석이 민우를 따로 불러서 말했어요. 강민우, 너 정말 답답하다. 신병 주제에 맨날 뻣뻣하게 굴고 뻣뻣하게 군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바로 그런 식으로 대답하는 거야. 민우는 정말 모르겠었어요.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아버지처럼 떳떳하게 행동하려고 했을 뿐인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앞으로는 정신 바짝 차려. 안 그러면 진짜 힘들어질 거야. 정태석의 말에는 협박이 섞여 있었어요. 민우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게 정상적인 선우임 관계일까요? 그날 저녁 민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바다가 보이는 이곳은 아름다운 곳이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요? 아버지라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민우는 아버지의 조언이 간절했습니다. 2023년 12월 20일 민우가 부대에 온 지 3주가 지났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추웠어요. 동해안의 차가운 바람이 부대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민우는 아침 점호를 받으며 몸을 떨고 있었는데 정태석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강민우, 오늘 너 특별 임무가 있어. 정태석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음성이 섞여 있었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무슨 임무입니까? 지뢰밭 건너가 봤어? 그 옆에 폐 탄약고도 있다던데. 민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지뢰밭 말입니까? 부대 외곽에 위험 지역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곳에 가라고 하다니. 그곳이 위험하지 않습니까? 위험? 겁쟁이네. 내 아버지도 그렇게 겁이 많았나? 정태석의 말에 민우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버지를 모독하는 말을 들으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해양보안군 특임대에서. 그래, 알아. 그래서 더 실망스럽다는 거야. 그런 아버지 아들이 이렇게 겁쟁이라니. 오상민도 옆에서 거들었어요. 정상병님 말이 맞아. 너 진짜 해병 맞아? 아니면 그냥 아버지 백으로 들어온 거야? 민우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화를 내면 더 큰 일이 날 것 같았거든요. 오늘 저녁에 외곽 순찰을 나갈 건데 너도 같이 가야겠어. 실전 경험을 쌓아야지. 정태석이 비웃듯이 말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은 뭐 무섭냐? 정말 내 아버지가 해양보안군 출신 맞나 싶네. 민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에 대한 모독을 계속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민우의 대답에 정태석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
그렇게 나와야지. 오늘 밤 10시에 준비해. 그날 하루 종일 민우는 불안했습니다. 다른 선임들에게 물어보니 그 지역은 정말로 위험한 곳이라고 했어요. 과거 군사 훈련 중 사고가 난 적도 있고 지금도 접근 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민우야, 괜찮아? 같은 기수로 들어온 동기 하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응, 그냥 순찰 나가는 거야. 하지만 그 지역은 위험하다고 들었는데. 괜찮아. 선임들이 함께 가는 거니까. 저녁 식사 시간, 민우는 밥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계속 그 지역 생각만 났습니다. 정말 안전할까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죠? 아버지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밤 10시 민우는 정태석과 오상민과 함께 부대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손전등 불빛만이 어둠을 비추고 있었어요. 바람 소리와 파도 소리가 섞여서 더욱 으스스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위험 지역이야. 정태석이 경고 표지판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지뢰 위험 마이너스 접근 금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우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여기 정말 지뢰가 있는 겁니까? 당연하지. 그래서 조심해야 하는 거야. 그런데 왜 여기까지 와야 하는 겁니까? 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훈련이야, 훈련. 실전에서는 이런 곳도 가야 할 수 있거든. 정태석의 대답이었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이런 위험한 곳에 훈련 목적으로 오는 게 맞습니까? 강민우, 너 혼자서 저기까지 가봐. 정태석이 어둠 속 깊숙한 곳을 가리켰어요. 혼자 말입니까? 응, 너의 용기를 시험해 보는 거야. 내 아버지도 그런 용기가 있었을 텐데 너는 어떨까? 민우는 망설였어요. 아무리 봐도 위험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계속 아버지 이야기를 들으니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까지 가면 됩니까? 저기 보이는 나무까지. 그리 멀지 않아. 혹시 정말 위험하면 어떻게 합니까? 위험하다고? 겁쟁이네. 그냥 조심해서 가면 돼. 오상민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아니면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물어볼까? 정태석도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민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의 명예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가겠습니다. 민우가 결심을 굳히며 말했어요. 좋아, 그렇게 나와야지. 15분 후에 돌아와. 민우는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발밑이 너무 불안했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생명과 직결된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이 빨리 움직였습니다. 괜찮아, 조심하면 돼. 민우가 자신을 다독이며 걸었어요. 그런데 걸을수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게 정상적인 훈련일까요? 이런 위험한 곳에 신병을 혼자 보내는 게 맞나요? 10분 정도 걸었을 때 민우는 목표 지점에 거의 다다랐어요. 그런데 갑자기 발밑에서 무언가 딸깍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민우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이게 설마. 그 순간 민우는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말했던 떳떳하게 행동하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이 떳떳한 건가요? 이게 정말 해병의 길인가요? 아버지. 민우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뒤돌아보려고 했습니다. 정태석과 오상민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게 보였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뭔가 이상한 표정이 떠 있었습니다.
민우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건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겁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아니, 어쩌면 더 심각한 의도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깊숙이 들어온 상태였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민우의 발 아래에서 찰칵하는 소리가 또 났어요. 이번에는 확실했습니다. 뭔가 작동하는 소리였어요. 민우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에서 가장 긴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우는 움직일 수도 소리칠 수도 없었어요. 그저 그 자리에 서서 죽음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게 자신의 마지막 일까요? 아버지를 다시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다음 순간 굉음이 온 세상에 울려 퍼졌습니다. 2023년 12월 21일 새벽 2시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강우진은 새벽까지 서류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어요. 이상했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전화를 할까요? 강우진은 의아해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강우진 대령님이십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목소리에는 무거운 분위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누구시죠? 해양보안군 사령부 참모부에서 연락드립니다. 급히 전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강우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런 시간에 부대에서 연락이 온다는 건 혹시 민우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대령님께서 직접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 말씀해 주세요. 제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강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 해병대 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두려운 적은 없었습니다. 대령님, 이등병 강민우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강우진은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사고라니요? 어떤 사고입니까? 부대 외곽 지역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폭발. 강우진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다쳤습니까?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대령님, 죄송합니다. 강우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니, 우리 민우가. 강우진은 자신의 처한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전화 너머 담당자는 계속 설명하고 있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대령님, 내일 오전에 부대로 오실 수 있으십니까? 공식적인 절차가.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강우진이 끊어지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강우진은 전화를 끊고 안방으로 건너가 아내를 깨웠습니다. 여보, 일어나세요. 왜 그래요?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민우에게 사고가 났어요.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부대에서 연락 왔어요. 폭발 사고라고. 강우진은 말을 이어갈 수 없었어요. 아내가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요. 우리 민우가 얼마나 다쳤길래 말을 못해요? 여보, 설마. 그거 아니죠? 두 사람은 모든 것을 잃은 듯 하염없이 울고 울었습니다. 지금 당장 부대로 가야 합니다. 차를 몰고 강원도로 향하는 길, 강우진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폭발 사고라니요? 아무리 전방부대라 해도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새벽 6시 강우진 부부는 부대에 도착했습니다.
부대장이 직접 나와서 맞이했어요. 강우진 대령님, 정말 죄송합니다. 부대장의 얼굴도 심각했습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부대 외곽 순찰 중에 지뢰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뢰요? 강우진은 이해할 수도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 지역에 왜 갔습니까? 그곳은 접근 금지 구역 아닙니까? 그게 아직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입니다. 강우진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30년 군 생활 경험상 이런 사고는 절대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함께 간 병사들은 어디 있습니까? 현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저도 그들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죄송하지만 아직은. 부대장, 저도 군인이었습니다. 이런 사고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압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지 않습니까? 부대장이 당황하는 것이 눈에 보였어요. 대령님, 지금은 유족의 슬픔을 달래는 게 슬픔을 달랜다고요? 제 아들이 왜 죽었는지도 모르는데 슬픔을 달래라고 하십니까? 강우진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주변 병사들이 하나둘씩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대령님, 조용히 해주십시오. 조용히 하라고요? 제 아들이 의문사했는데? 의문사라니요. 그건 너무. 의문사가 아니라면 명확히 설명해 보십시오. 왜 하필 그 위험한 곳에 갔습니까? 누구와 함께 갔습니까? 정확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강우진의 질문이 쏟아졌어요. 부대장은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조사 중입니다. 조사 중? 모든 움직임이 기록되는 군대에서 사고가 난 지 몇 시간이나 됐는데 아직도 모른다는 겁니까? 강우진은 점점 화가 났어요. 그때 한 병사가 다가왔습니다. 대령님, 죄송합니다. 사고 보고서입니다. 강우진이 보고서를 받아봤는데 내용이 이상했어요. 시간대가 맞지 않고 위치 설명도 애매했습니다. 이게 정식 보고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간이 이상하네요. 22시에 순찰을 나갔다가 23시에 사고가 났다고? 그 짧은 시간에 그 먼 곳까지 갔다는 겁니까? 부대장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그게 조금 수정이 필요할 수도. 수정이 필요하다고요? 이미 작성된 공식 보고서를 수정한다고요? 강우진은 뭔가 큰 문제가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부대장, 저는 30년간 해병대에서 복무했습니다. 이런 보고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허술한 보고서라니. 대령님, 진정하십시오. 진정하라고요? 제 아들이 죽었는데 진정하라고 하십니까? 강우진의 목소리가 부대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그리고 이 보고서는 도대체 누가 작성한 겁니까? 아시다시피 당직사관이 작성했습니다. 당직사관이 현장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전해들은 내용으로 작성한 겁니까? 강우진의 날카로운 질문에 부대장은 답변하지 못했어요. 강우진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분명 숨겨진 진실이 있어요. 민우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부대장, 저는 이 사건을 정식으로 조사하겠습니다. 대령님, 그건 곤란합니다. 제가 뭘 잃었는지 당신들은 전혀 모르는 것 같군요. 강우진의 눈에 차가운 분노가 서렸어요. 제 아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이 사건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그날부터 강우진의 긴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들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찾기 위한 아버지의 처절한 투쟁이 말이에요.
민우의 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강우진은 아들의 방에서 민우가 보내온 편지들을 다시 읽었습니다. 부대에서 보낸 마지막 편지는 너무 짧았습니다. 아버지, 부대 생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건강하세요. 뭔가 이상했어요. 다른 편지들과 다르게 말을 아끼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집으로 우편이 배달되었습니다. 이상하게 발신인이 없는 편지였습니다. 봉투에는 강민우 이등병 아버지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누가 보낸 걸까요? 편지를 열어보니 떨리는 글씨로 쓰인 내용이 있었어요. 저는 민우와 같은 부대에 있는 병사입니다. 민우의 죽음에 대해 알려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단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강우진의 손이 떨렸어요. 단순 사고가 아니었다니요? 민우가 그날 밤 지뢰 지역에 간 건 근무 배정이 아니었습니다. 자발적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선임들이 강요한 것이었습니다. 겁을 주려고 일부러 데리고 나갔는데 그 이후 실제로 지뢰 폭발 사고가 난 것입니다. 너무 무서워서 지금까지 말 못했는데 이제라도 알려드립니다. 편지는 여기서 끝났어요. 익명이었지만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강우진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민우가 억지로 위험한 곳에 갔다는 건가요? 그럼 이건 사고가 아니라 살인입니다. 강우진은 즉시 해양보안군 사령부에 전화를 걸었어요. 노지연 중령 계십니까? 노지연은 강우진의 현역 시절 직속 부하였던 인물이었습니다. 지금은 군 수사대에서 근무하고 있었어요. 대령님, 안녕하십니까? 민우 일로 정말 죄송합니다. 노지연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위로가 담겨 있었어요. 지연이, 내게 부탁이 있다. 민우 사건을 다시 조사해달라. 다시 조사요?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어. 민우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고. 강우진이 편지 내용을 설명했어요. 노지연은 심각하게 들었습니다. 대령님, 그 편지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식 수사를 요청하는 거야. 내가 직접 맡아달라.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고로 마무리되는 사건을 다시 시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일단 제가 비공식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며칠 후 노지연이 강우진에게 연락을 했어요. 대령님, 만나서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혼자 오십시오.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뭔가 중요한 발견이 있었나 봅니다. 서울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만난 노지연은 서류 봉투를 건네주었어요. 대령님, 이걸 보십시오. 봉투 안에는 민우 사건 관련 자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한 점들이 발견됐습니다. 어떤 점들이지? 먼저 시간대입니다. 공식 보고서상으로는 22시에 순찰을 나갔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23시경에 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1시간 차이가 나네. 네, 그리고 더 이상한 건 노지연이 지도를 펼쳤어요. 민우가 발견된 지점입니다. 이곳은 정식 순찰 경로가 아닙니다. 왜 이런 곳에 갔는지 설명이 안 되죠. 강우진이 지도를 자세히 봤는데 정말 이상했어요.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노지연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 지역은 실제로 위험 지역이 맞습니다. 과거 훈련 중 매설된 훈련용 지뢰가 아직 남아있는 곳이에요. 그럼 그곳이 진짜 지뢰밭이었다는 거야? 네, 그렇습니다. 접근 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왜 민우가 그곳에 갔는지. 노지연의 말에 강우진은 분노가 치솟았어요. 민우가 그 순찰조와 함께한 것은 지시가 아니라 협박이었던 같아. 강우진이 익명 편지 내용을 다시 설명했어요. 선임들이 민우를 겁주려고 근무 배정을 받지도 않은 민우를 그곳에 데려갔다는 거야. 그런데 실제로 지뢰가 터진 거지.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살인이야. 고의는 아니었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살인이지. 대령님, 하지만 증거가 부족합니다. 익명 편지만으로는. 그럼 증인을 찾아야지. 그날 밤 함께 있던 병사들 말이야. 그게 문제입니다. 당시 함께 있던 정태석과 오상민은 입을 다물고 있어요. 강우진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민우의 동기들은 어떤가? 혹시 뭔가 알고 있는 병사가 있을 거야. 그 부분을 조사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상관없어. 민우의 명예를 되찾을 때까지는. 강우진의 목소리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지연아, 내가 도와줘야 해. 민우는 너희 후배잖아. 물론입니다, 대령님. 저도 후배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어요. 무엇보다 진실은 밝혀져야죠. 노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부대 내부에서 은폐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은폐? 네, 이런 사건이 알려지면 부대 전체에 큰 타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용히 묻으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우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군대의 조직 보호 본능 말이죠.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겠지. 네, 저도 공식적인 수사는 아직 어렵고요. 일단 비공식적으로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해 보겠습니다. 고마워, 지연아. 그날 밤 강우진은 민우의 방에서 또 다른 편지를 읽었습니다. 부대에서 챙겨온 아직 보내지 않은 편지였습니다. 아버지, 부대 생활이 생각보다 힘들어요. 선임들이 저를 좀 힘들게 하는데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편지는 여기서 끊어져 있었어요. 민우가 보내려다가 포기한 모양이었습니다. 강우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민우야, 아버지가 몰랐구나. 미안해. 강우진은 결심했습니다. 아들이 당한 억울함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요.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이에요. 민우야, 아버지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게. 다음 날 강우진은 해병 전우회에 연락을 했어요. 동기들과 후배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진실 찾기가 시작되었어요. 2024년 1월 15일 강우진과 노지연 중령은 사건 현장을 직접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부대 측에서는 처음에 반대했지만 강우진의 강력한 요구에 결국 허가가 났어요. 대령님, 여기가 민우가 마지막에 있던 곳입니다. 현장은 여전히 출입 통제가 되어 있었어요. 경고 표지판들이 곳곳에 세워져 있었고 폭발 흔적도 남아 있었습니다. 강우진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아들이 이곳에서 마지막 순간을 보냈다니. 지연아, 이 지역이 정말 위험 지역이 맞나? 네, 대령님. 여기 보시면 노지연이 군 내부 문서를 꺼냈어요. 이 구역은 2020년부터 접근 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훈련용 지뢰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거든요. 강우진은 문서를 자세히 봤어요. 확실히 위험 지역이었습니다.
그럼 이곳에 신병을 보낸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맞습니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왜 민우가 여기까지 왔을까? 노지연이 주변을 살펴보더니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대령님, 여기 보십시오. 바닥에는 여러 명의 발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최소 3명은 이곳에 왔던 것 같네요. 3명? 네, 민우와 함께 온 2명의 선임병이겠죠. 정태석과 오상민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지점부터는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습니다. 사고 현장 근처까지는 혼자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혼자 사고를 당한 것도 이것 때문일 겁니다. 강우진은 발자국을 보며 그날 밤 상황을 상상해 봤어요. 아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왜 이곳은 혼자 왔을까? 그때 부대에서 급한 연락이 왔어요. 중령님, 급히 부대로 오셔야겠습니다. 오상민이 자백했습니다. 노지연과 강우진은 서둘러 부대로 향했어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는 건가요? 부대 조사실에서 만난 오상민은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어요. 그 일 이후 계속 악몽에 시달렸다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오상민이 흐느끼며 말했어요. 오상민 일병,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말해봐. 노지연이 차분히 물었어요. 저희가 민우를 그곳에 보낸 거예요. 왜? 겁을 주려고. 그냥 겁만 주려고 했던 겁니다. 강우진의 주먹이 떨렸어요. 겁을 주려고 위험한 곳에 보냈다는 거야?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지뢰가 있을 줄은, 터질 줄은 몰랐습니다. 몰랐다고? 그곳이 지뢰 지역이라는 걸 알고도 정태석 상병이 정태석이 괜찮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냥 겁만 주고 돌아올 거라고 했습니다. 오상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민우가 너무 깊이 들어갔어요. 저희가 막으려고 했는데, 막으려고 했다고? 그럼 왜 처음에는 거짓말을 한 거야? 강우진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무서웠어요. 군법 재판 받을까봐. 군법 재판? 내 잘못이니까 당연히 받아야지. 노지연이 강우진을 진정시켰어요. 대령님, 일단 들어보시죠. 그리고 오상민에게 계속 물었습니다. 그날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처음부터 말해봐. 아침에 정태석 상병이 민우를 불렀습니다. 지뢰반 얘기를 하면서 겁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은 처음에는 그냥 놀리는 건 줄 알았는데 진짜로 그곳에 가자고 했습니다. 너는 뭐 했어? 말렸습니다. 너무 위험하다고. 하지만 정상병이 듣지 않았습니다. 오상민의 증언을 들으니 상황이 점점 명확해졌어요. 그래서 결국 그곳에 간 거야? 네. 민우가 처음에는 거부했어요. 하지만 정상병이 계속 강희병 아버지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 얘기? 강우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무슨 얘기를 했는데? 민우 아버지가 해양보안군 출신이니까 겁쟁이면 안 된다고. 그런 식으로 압박했어요. 강우진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자신의 이름이 아들을 위험에 빠뜨리는데 이용됐다니. 그래서 민우가 들어간 거구나. 네. 저희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폭발음이. 오상민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때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 다음에는 뭘 했어? 정상병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냥 사고였다고 하자고. 사고였다고? 네. 순찰 중에 실수로 지뢰를 밟았다고.
강우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너희들이 내 아들을 죽인 거야. 겁을 준다면서 실제로는 죽음의 함정에 빠뜨린 거야.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해서 민우가 돌아와? 강우진의 목소리가 조사실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내 목숨으로도 내 아들 목숨을 바꿀 수 없어. 노지연이 강우진을 말렸지만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두 놈은 알고 있었다. 그게 진짜 지뢰밭이라는 걸. 강우진이 이를 악물며 말했어요. 그런데도 내 아들을 그곳에 보냈어. 이건 고의야, 고의. 대령님, 진정하십시오. 오상민이 계속 증언했어요. 정상병이 그곳이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지뢰가 다 제거됐다고. 거짓말이야. 너희는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 정말 몰랐습니다. 정상병 말을 믿었습니다. 그럼 정태석은 어디 있어? 강우진이 물었어요. 아직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강우진은 정태석을 직접 만나고 싶었어요. 당장 그놈을 데려와. 대령님, 지금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서. 수사? 이미 자백했잖아. 하지만 정태석은 아직. 그때 조사실 문이 열리며 정태석이 들어왔어요. 여전히 당당한 표정이었습니다. 강우진과 눈이 마주쳤을 때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당신이 정태석이야? 네, 그렇습니다. 내 아들을 죽인 놈이 너구나. 저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냥 훈련을 시킨 것뿐입니다. 정태석의 뻔뻔함에 강우진은 경악했어요. 훈련? 지뢰밭에 보내는 게 훈련이야? 위험하다는 걸 몰랐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너희는 알고 있었어. 강우진과 정태석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어요. 이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정태석은 끝까지 발뺌을 하고 있었어요. 과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까요? 2024년 2월 말 군사법정에서 정태석과 오상민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강우진은 방청석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30년 해양보안군 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긴장한 적은 없었습니다. 오늘 아들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을까요? 피고인 정태석 상병, 오상민 일병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군판사의 엄숙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정태석은 여전히 당당한 표정이었지만 오상민은 완전히 위축된 모습이었습니다. 검찰 측에서 기소 내용을 발표했어요. 피고인들은 고 강민우 이등병을 지뢰 위험 지역에 강제로 보내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가혹행위로 인한 치사 사건입니다. 정태석의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저희 의뢰인은 단순한 훈련 목적이었을 뿐 고의성이 없었습니다. 사고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행한 사건이었습니다. 강우진은 그 말을 듣고 분노가 치솟았어요. 첫 번째 증인으로 오상민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그날 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보세요. 검사가 물었어요. 정태석이 민우를 지뢰 지역에 보내자고 했습니다. 왜 그런 제안을 했나요? 민우가 너무 건방지다고 했습니다. 겁을 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상민의 증언이 계속되자 정태석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 지역이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나요? 네. 접근 금지 구역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오상민의 이 말에 법정이 술렁였어요. 그런데도 민우를 보냈다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정태석이 괜찮을 거라고 했습니다.
정태석의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시작했어요. 증인은 현재 공범으로 기소된 상태 아닙니까? 본인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거짓 증언을 하는 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모든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증인도 함께 갔으면서 말리지 않았잖습니까? 말렸습니다. 하지만 정태석이 듣지 않았습니다. 오상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럼 왜 처음에는 거짓말을 했습니까? 처벌받을까봐 무서웠습니다. 오상민의 솔직한 대답에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났어요. 강우진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이런 비겁한 놈들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니. 이제 정태석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합니까? 검사가 물었어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당한 지도를 한 것뿐입니다. 정태석의 뻔뻔함에 강우진은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어요. 정당한 지도라고 했는데 지뢰 위험 지역에 보내는 게 정당한 지도입니까? 그 지역이 위험한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접근 금지 표지판이 있었잖습니까? 어둠 속에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어요. 이것은 사건 당일의 부대 내부 보고서입니다. 해당 지역이 위험 지역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태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건 제가 모르는 내용입니다. 모른다고 하지만 피고인은 해당 부대에서 상병으로 복무하고 있습니다. 일병도 그 지역이 위험 지역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병이 그 지역의 위험성을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위험한 지역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면 왜 본인들은 그곳에 들어가지 않고 이등병 혼자 들여보냈습니까? 검사의 날카로운 질문에 정태석은 답변하지 못했어요. 강우진이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유족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제 아들 민우는 해병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저를 닮은 훌륭한 해병이 되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 두 피고인들은 그런 아들의 꿈을 짓밟았습니다. 강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해병은 동료를 보호하는 것이지 위험에 빠뜨리는 게 아닙니다. 해병은 거짓을 숨기지 않습니다. 제 아들은 해병의 정신을 실천하려고 했지만 이들은 그 정신을 더럽혔습니다. 강우진의 말에 방청석 곳곳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민우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노지연 중령도 증인으로 나와서 수사 과정을 설명했어요. 사건 초기에는 단순 사고로 보였지만 조사 결과 명백한 가혹행위로 밝혀졌습니다. 피고인들의 거짓 진술로 수사가 지연되었습니다. 특히 정태석 피고인은 끝까지 진실을 숨기려고 했습니다. 노지연의 증언이 이어졌어요. 이는 군 기강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정태석의 변명은 점점 궁색해졌어요. 강민우 이등병은 당일 순찰조에 배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정태석이가 강제로 데리고 나간 것입니다. 당일 순찰조 명단에 강민우 이등병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먼저 기록된 두 사람의 이름과 필적이 달랐습니다. 누군가 후에 기록한 것입니다. 근무 배정자도 강민우 이등병을 배정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부대 내부 문서, 다른 병사들의 증언, 현장 조사 결과까지 모든 증거가 그의 유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부대장도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부대 관리 책임자로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제 감독 부실 때문입니다.
부대장은 이미 징계를 받은 상태였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 부대에 재교육을 실시하고 감시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부대장의 사과에도 강우진은 분이 풀리지 않았어요. 마지막 변론에서 검사가 말했어요. 이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선임의 권력을 남용한 명백한 범죄입니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정태석의 변호사는 최후 변론에서 선처를 호소했어요. 피고인도 젊은 나이에 실수를 한 것입니다. 고의성이 없었던 점을 참작해 주십시오. 하지만 법정의 분위기는 싸늘했어요. 판결문 낭독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정태석은 가혹행위로 인한 치사 혐의로 징역 8년에 처한다. 강우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피고인 오상민은 동조 혐의로 징역 3년에 처한다. 또한 민우 이등병의 명예를 회복하고 순직으로 인정한다. 이 말을 들은 순간 강우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드디어 아들의 억울함이 풀렸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강우진은 노지연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고마웠어, 지연아. 내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야.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대령님. 그날 저녁 강우진은 민우의 영정 앞에서 말했어요. 민우야, 이제 내 명예가 회복됐어. 아버지가 약속을 지켰지? 민우의 사진이 환하게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2024년 6월 재판이 끝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강우진은 민우의 방에서 아들이 남긴 편지를 다시 읽고 있었어요. 훈련소에서 보낸 첫 번째 편지였는데 이제서야 제대로 읽어볼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아버지, 저 정말 해양보안군에 와서 기뻐요. 아버지처럼 훌륭한 해병이 되고 싶어요. 여기서 배우는 모든 것들이 소중하게 느껴져요. 특히 동료를 보호하라는 말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신 떳떳하게 행동하라는 말의 의미를 이제야 조금씩 알 것 같아요. 편지를 읽던 강우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민우는 끝까지 해병의 정신을 잃지 않았구나. 나는 이제 아버지로 돌아간다. 강우진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해양보안군 사령부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강우진 대령님, 안녕하십니까? 해양보안군 교육훈련단에서 연락드립니다. 네, 무슨 일이신가요? 혹시 저희 신병 교육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신병 교육요? 네, 민우 이등병 사건 이후로 부대 내 가혹행위 방지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령님께서 직접 강의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강우진은 잠시 생각해 봤어요. 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대령님의 경험과 민우 이등병의 이야기는 많은 해병들에게 교훈이 될 것입니다. 강우진은 이것이 민우를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일주일 후 강우진은 해양보안군 훈련소를 방문했습니다. 민우가 처음 해병이 된 그곳이었어요. 훈련소 강당에는 200여 명의 훈련병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민우 나이 또래의 젊은이들이었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우진 예비역 대령입니다. 강우진이 단상에 서서 말문을 열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제 아들 강민우 때문입니다. 훈련병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민우는 여러분처럼 해병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저를 닮은 훌륭한 해병이 되려고 했어요.
강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동료에게 배신당했습니다. 강우진은 민우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겁을 준다는 명목으로 지뢰밭에 보내진 일, 선임들의 거짓말, 그리고 아들의 죽음까지. 훈련병들은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해병은 동료를 보호하는 것이지 위험에 빠뜨리는 게 아닙니다. 강우진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해병은 거짓을 숨기지 않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용기가 진짜 해병의 용기입니다. 한 훈련병이 손을 들었어요. 대령님, 만약 선임이 잘못된 명령을 내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좋은 질문이군. 잘못된 명령은 따르면 안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해병 정신이에요. 하지만 거부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다른 훈련병이 물었어요. 물론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때 용기를 내야 해요. 동료의 생명이 걸린 문제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강우진은 계속 말했어요. 민우가 남긴 건 상처가 아니라 경고였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는 경고였어요. 훈련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선임이 될 것입니다. 그때 후임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요? 강우진이 물었어요. 해병은 동료를 보호합니다. 훈련병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여러 훈련병들이 강우진에게 다가왔어요. 대령님, 저희가 민우 형을 기억하겠습니다. 정말 훌륭한 해병이 되겠습니다. 젊은이들의 다짐을 들으니 강우진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날 저녁 강우진은 민우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민우야, 아버지가 오늘 내 이야기를 했어. 많은 후배들이 내 뜻을 이어받겠다고 하더구나. 바람이 살짝 불어와서 강우진의 뺨을 스쳤어요. 내가 꿈꿨던 해양보안군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 이제는 정말 동료를 보호하는 곳이 될 거야. 강우진이 민우의 묘비에 손을 얹으며 말했어요. 내 희생이 헛되지 않았어. 며칠 후 강우진은 정식으로 해양보안군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매월 한 번씩 훈련소를 방문해서 신병들을 교육하기로 한 거예요. 민우의 아버지에서 모든 해병의 아버지로 그것이 강우진의 새로운 역할이었습니다. 6개월 후 강우진은 수많은 훈련병들을 만났어요. 그들 모두가 민우의 이야기를 듣고 진정한 해병 정신을 배워갔습니다. 대령님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민우 형을 잊지 않겠습니다. 어느 날 한 훈련병이 강우진에게 편지를 줬어요. 대령님, 이 편지는 저희 기수 전체가 민우 형에게 쓴 편지입니다.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민우 형, 우리가 형의 뜻을 이어받겠습니다. 서로 보호하고 진실을 말하는 해병이 되겠습니다. 강우진은 그 편지를 민우의 방에 소중히 보관했어요. 민우가 받지 못한 후배들의 인사였지만 분명히 민우가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2024년 12월 민우가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강우진은 민우의 제사를 지내며 생각했어요. 그날 지뢰는 터졌지만 진실은 결국 땅 위로 올라왔다. 민우의 죽음은 비극이었지만 그 비극이 더 큰 변화를 만들어냈어요. 해양보안군은 조금씩 바뀌고 있었고 새로운 해병들은 민우의 이야기를 가슴에 새기며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강우진은 이제 평화로운 마음으로 민우를 보낼 수 있었어요. 그날 밤 강우진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민우가 해병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아버지, 고생하셨어요. 이제 저는 정말 자랑스러운 해병이 됐어요. 이 이야기는 민우만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부당함과 맞서고 있고 누군가는 진실을 위해 용기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가 세상을 조금씩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머나 사연이었습니다. 유익하셨다면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